랭커스터 카운티 경찰은 이웃의 신고 전화를 받고 크로우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튜, 엘리자베스, 사라를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처음에 가족이 잠시 어디론가 떠났을 것이라 추정하고 집을 확인하기로 했다. 처음 외부를 둘러봤을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문과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차는 차고에 있었다. 내부 역시 특별한 의심을 살 만한 것은 없었다. 경찰관들이 주목한 유일한 것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먹다 남은 파이였는데 이미 말라서 갈라져 있었다. 싸운 흔적이나 침입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주변 지역 수색에 착수했다. 숲, 도로, 버려진 장소들을 2주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가족이 단순히 어디론가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2023년 7월 30일 매튜 크로우가 일하던 랭커스터 일렉트릭 솔루션스의 대표로부터 두 번째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매튜가 2주 넘게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는 전혀 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전화를 받고 경찰은 집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했다. 형사들은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에 의심스러운 부분에 주목했다. 너무 평평하고 조심스럽게 먼지로 덮여 있어 마치 최근에 수리한 것처럼 보였다. 바닥은 지표 투과 웨이다로 검사했다. 이 특수 장비는 전파를 이용해 토양 구조의 변화와 숨겨진 공간을 감지할 수 있다. 지오레이더는 즉시 뚜렷한 이상 신호를 보였다. 비교적 얇은 콘크리트 층 아래에서 장비는 최근 타설 및 이물질 존재의 특징인 불균일성을 감지했다. 콘크리트 아래에서 크로우 가족 3명 전원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이제 경찰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위장된 범죄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아무도 사건의 실마리가 바로 옆집, 말 그대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2023년 7월 이전까지 크로우 가족의 삶은 랭커스터의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었다. 조용한 교회, 아늑한 집, 그리고 평범한 일상. 이웃들은 서로 잘 알고 지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36세의 매튜 크로우는 랭커스터 일렉트릭 솔루션스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다. 동료들은 그를 직장에서 갈등이 없는 책임감 있고 조용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근무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그의 34살 아내인 엘리자베스 크로우는 링컨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학생들과 동료들은 그녀를 다정한 교사라고 평하며 좋게 이야기했다. 가족은 2022년 봄에 랭커스터로 이사했는데 이 조용한 곳이 딸 사라를 키우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엘리자베스는 사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다. 가족은 보통 저녁을 집에서 보냈으며 특별한 행사나 손님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 5월에 가까워지면서 집에서 사소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는 그녀가 개인 물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아끼던 귀걸이 한 쌍 중 한쪽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매일 사용하던 립스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또한 냉장고에 붙어 있던 딸의 사진이 없어진 것도 언급했다. 처음에는 엘리자베스도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6월에는 더 불안한 일이 발생했다. 사라의 침실에서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가 사라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방과 집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카메라는 찾지 못했다. 이 일로 그녀는 불안해졌지만 가족은 여전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며 카메라가 실수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실종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 모든 물건들은 가족이 신뢰했던 사람의 집에서 발견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도 크로우 가족의 평온한 삶이
이미 누군가의 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 2023년 7월 30일 랭커스터 카운티 경찰은 크로우 가족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게시했다. 이웃이 매튜, 엘리자베스, 사라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신고한 첫 전화로부터 이미 2주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신고 직후 경찰은 가족의 집으로 출동해 간단한 조사를 했지만 범죄나 긴급 상황을 암시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집은 잠겨 있었고 창문과 문은 닫혀 있었으며 차는 차고에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거주자들이 이웃에게 알리지 않고 잠시 떠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크로우 가족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경찰은 더 적극적인 수색으로 전환했다. 수사관들은 인근 도로, 산림지대, 병원, 호텔을 확인했다. 랭커스터의 주요 도로와 출구에 설치된 수십 시간 분량의 감시 카메라 영상도 분석했지만 차량이나 가족 구성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세 사람 모두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은행 계좌는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색을 계속할수록 의문은 커져만 갔다. 가족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편 이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커져갔다.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로라는 그녀의 부재에 점점 더 불안해했다. 엘리자베스는 평소 항상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이 없었다. 로라는 엘리자베스와 링컨 중학교에서 함께 일했고 곧 학교 행정실에 자신의 불안감을 알렸다. 학교 측은 엘리자베스가 7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결근에 대해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엘리자베스답지 않은 행동이었고 학교 행정실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30일 경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고 이는 공식 수사 착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매튜가 근무하던 랭커스터 일렉트릭 솔루션스의 대표는 그 역시 7월 중순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매튜는 항상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으면 미리 알리곤 했다. 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결근은 경영진을 불안하게 했다. 이제 경찰은 부부 모두가 동시에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졌다는 두 개의 독립적이고 심각한 증언을 확보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크로우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이번에는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우편함은 우편물로 가득 찼고 현관문 앞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신문과 광고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 경찰관들은 다시 문을 두드려보고 창문을 확인하고 집 주변을 둘러봤지만 여전히 외부 침입 흔적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웃들은 경찰의 첫 방문 이후 가족 중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은 조용하고 비어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수사관들은 크로우 가족의 친척들과 다시 연락하여 매튜와 엘리자베스가 예고 없이 어딘가로 떠날 수 있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친척들 역시 놀라움과 걱정을 표했다. 지난 2주간 은행 계좌와 전화 사용 내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웃 엘리자베스의 학교 동료 매튜의 고용주로부터의 전화,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의 부재, 친척들의 무소식 등 수집된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경찰은 집에 강제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과학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지체 없이 이 요청을 승인했다. 경찰관들이 공식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불쾌한 광경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랭커스터 카운티 수사관들이 크로우 가족의 지하실로 두 번째 내려갔을 때 그들은 이미 사건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피상적인 조사에서는 지하실이 의심을 사지 않았다.
보존식품병, 도구, 생활용품들이 얇은 먼지층에 덮인 평범한 공간이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수리 흔적, 손상, 어질러진 모습 등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지하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팀은 집의 위층 방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1층과 2층의 방들은 건드린 흔적이 없었다. 침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은 제자리에 있으며 싸움이나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들은 위층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에서는 항상 심층적인 과학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을 밝혀낼 CSI 전문가들이 호출되었다. 과학수사팀은 지표 투과 레이더, 지오 레이더를 사용하여 지하실의 전반적인 검사를 시작했다. 이 장비는 다양한 표면 아래의 빈 공간, 토양 밀도 변화, 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이다. 처음에는 장비가 지하실 전체 면적에 걸쳐 균일한 콘크리트 기초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과학수사관이 장비를 방의 먼 쪽 구석으로 향하자 장비 화면은 즉시 특이한 점, 즉 바닥 구조에 뚜렷한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방사선 사진은 지하실 구석의 바닥 부분이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밀도와 두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지오레이가는 비교적 얇은 콘크리트 층 아래에 불규칙한 형태의 빈 공간과 이물질이 존재함을 감지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는 없었다. 이것들은 파이프, 통신 설비 또는 기초 기둥이 아니었다. 이 발견은 즉시 모든 수사관의 주목을 끈 핵심 단서가 되었다. 지오레이더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된 후 과학 수사관들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시각적으로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제 구조적 차이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보였다. 구석의 콘크리트 표면이 인위적으로 낡아 보이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먼지, 흙, 페인트를 사용하여 최근의 콘크리트 타설을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위장한 것이 눈에 띄었다. 숙련된 수사관들에게도 이는 꽤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지오레이더의 판독 결과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이 인위적으로 낡게 만든 콘크리트 층 아래에 크로우 가족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팀장은 즉시 이 바닥 부분을 파내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학수사 인력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호출되었다. 모든 작업 단계는 비디오와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콘크리트 층을 파내려는 첫 시도 후 지하실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는 수사관들에게 그들의 의심이 옳았음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공간은 격리되었으며 본격적인 과학수사 연구를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졌다. 그 순간 크로우의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하실은 수사의 중심이 되었고 바닥을 파내는 것은 그 핵심 단계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낡게 만든 콘크리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하실에서 과학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의심스러운 콘크리트 부분을 파헤치는 동안 수사팀은 이웃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이는 표준적인 절차이다. 가족이 실종되기 직전에 집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한 세부 사항과 우연한 목격이 종종 핵심 단서가 된다. 이웃들은 한결같이 크로우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들이 연루된 갈등이나 심각한 문제를 기억하지 못했다. 매튜와 엘자베스는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묘사되었다. 언뜻 보기에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위협이나 갈등의 조짐도 없었다. 가장 먼저 탐문 대상이 된 사람 중 한 명은 114번지 이웃인 도널드 헤일이었다. 헤일은 거리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43세였고 혼자 살았으며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대화했다. 이웃들은 그를 내성적이지만 전혀 해롭지 않은 사람으로 일상적인 문제에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탐문 대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평범하고 주목을 끌지 않는 증인처럼 보였다. 경찰과의 대화 중에 도널드는 가족이 실종되기 직전 매튜가 직장 동료와 긴장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의 세부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두 남자 사이에 분명 어떤 오해나 갈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헤일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대화가 재정 문제에 관한 것 같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에게서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이나 추측 없이 간결하고 신중한 관찰만이 나왔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였다. 정보는 즉시 다른 수사팀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마크라는 이름의 매튜 동료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아무도 마크를 용의자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표준 절차였다. 그의 가능한 알리바이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추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지하실에서의 작업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고 있었다. 콘크리트 덮개를 제거하는 데는 모든 주요 과학수사팀의 주의가 필요했다. 지하실 작업이 완료되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수사관들은 어떠한 급진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이웃들을 체계적으로 탐문하며 크로우 가족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수집했다. 한편 도널드 헤일은 차분하게 자기 집 근처에 머물렀다. 그는 주기적으로 이웃들과 대화했고 초조함이나 과도한 호기심 없이 경찰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의 행동은 자연스러워 보였고 어떠한 의심도 사지 않았다. 지하실의 과학수사관들이 마침내 콘크리트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들의 발견은 수사의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인위적으로 낡게 만든 콘크리트 층 아래에서 세 사람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곧 매튜, 엘리자베스, 사라 크로우로 잠정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 순간부터 가족의 실종을 더 이상 단순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건은 전혀 다른 규모로 커졌고 헤일의 말에 근거한 가설은 일시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4번지의 조용한 이웃은 다시 수사에 초점이 되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다. 수사관들이 매튜의 동료인 마크를 계속 조사하는 동안 그들은 물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 처음 며칠 동안 아무도 용의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시멘트를 들키지 않고 크로우의 집 지하실로 옮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과학수사관들은 지하실의 콘크리트가 최근에 타설되었다고 즉시 언급했지만 현장에서 정확한 타설 날짜를 특정하기는 불가능했다. 작업이 정확히 언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분석이 필요했다. 수사팀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마크와 매튜 사이의 갈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다른 수사팀은 크로우 가족의 집과 그 이웃집 근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확인 과정에서 경찰의 주의를 끈 것은 7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밤에 촬영된 영상이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109번지 지대 카메라는 도널드 헤일의 차고 근처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활동을 명확하게 포착했다. 밤 2시 17분, 헤일의 차고 문이 열렸다. 영상에는 도널드 자신이 나타나 무겁게 짐을 실은 공사용 손수레를 천천히 밀고 나왔다. 그는 자신의 집과 크로우의 집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향했고 몇 분 후 이미 빈 손수레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러한 왕복은 밤새 여러 번 반복되었고 모든 것은 초조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사 초기 며칠 동안 이 영상은 어떠한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도널드 헤일은 이미 경찰에게 간단하고 당시로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했다. 그는 매튜가 정원길을 포장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7월의 심한 더위 때문에 시멘트가 너무 빨리 마르지 않도록 일부러 밤 시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헤일은 크로우의 집 근처에 최근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작은 길을 가리키기까지 했다. 이 설명은 충분히 그럴듯해 보였고 순찰 경찰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질문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은 기록 보관소로 보내졌다. 당시 수사관들이 놓친 중요한 점은 작업의 규모였다. 작은 정원길에는 나중에 지하실에서 발견된 양보다 훨씬 적은 재료가 필요했다.
하룻밤과 손수레로 몇 번 왕복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넓은 면적을 포장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이 불일치에 주목하지 않았다. 한편 헤일 자신은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이웃들과 대화하고 순찰 경찰과의 대화에 참여했으며 완전한 개방성과 걱정 없는 태도를 보이며 배려와 관심을 나타냈다. 그의 행동은 수사팀의 의문을 사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든 관심이 여전히 마크와 관련된 가설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실험실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 크로우의 집 지하실에 있는 시멘트는 며칠에 걸쳐 타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이 7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하룻밤 동안만 이루어졌고 마당의 작은 길에만 해당되었다고 주장한 헤일의 초기 진술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이후 경찰은 이전에 무시했던 비디오 영상을 다시 검토했다. 이제 처음에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보였던 헤일의 말과 행동은 사건의 첫 번째 심각한 단서가 되었다. 이웃의 거짓말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도널드 헤일은 곧 모든 주요 사건이 전개될 중심 인물로 만들었다. 수사관들이 마크를 조사하는 데 완전히 집중하고 그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안 도널드 헤일은 범죄 현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과학수사관들이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크로우의 집 바로 옆에 위치한 자신의 114번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처음에 도널드의 행동에는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비극에 대해 동정심을 보이는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점차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수사팀은 처음에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크로우의 집 근처에서 작업하던 경찰관들은 나중에 도널드가 처한 상황에 비해 너무나 태연하고 심지어 친절하게 행동했다고 회상했다. 전문가들이 지하실에서 증거물을 꺼내는 동안 헤일은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커피, 물,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사 첫 몇 시간 동안 이러한 행동은 이웃을 걱정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배려의 표현으로 보였다. 수사관 중 누구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친절한 제스처에 감사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이 증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불안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이웃들은 증거물이 발견된 날 도널드가 거의 끊임없이 자기 집 창가에 서서 과학수사관들이 일하는 모습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화통화나 다른 이웃과의 대화에도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불안감 없이 차분하게 마치 잘 짜인 시나리오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듯 수사관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경찰이 초기 작업 단계를 마치고 물증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도널드는 다시 집에서 나왔다. 그는 수사팀에 다가와 매튜의 동료인 마크가 이미 체포되었는지 차분하게 물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것을 관심 있는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나중에 바로 이 세부 사항이 경찰의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헤일이 이 질문을 던질 때의 평온함과 확신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의 진정 동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도널드의 진술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를 다시 불러 대화를 나누고 크로우 가족의 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전혀 동요 없이 차분하게 차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도널드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매튜가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 헤일이 들어와 꽃을 돌볼 수 있도록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이 세부 사항은 경찰에게 사소하고 심지어 유용한 것으로 보였다. 이웃 간의 신뢰관계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훨씬 나중에야 바로 이 설명이 도널드에게 들키지 않고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크와 관련된 가설에 대한 수사관들의 활발한 작업 속에서 헤일의 확신은 완전히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조금의 긴장감도 보이지 않았고 대화를 피하지 않았으며 개방적이고 성실한 증인처럼 보였다. 바로 이 때문에 그의 행동은 오랫동안 어떠한 의문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수사관들이 실험실 연구에서 첫 번째 심각한 결과를 얻고 이를 감시 카메라 영상과 비교했을 때 도널드의 확신과 평온함은 더 이상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갑자기 이웃이 단순히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주었다. 바로 그때 수사팀은 처음으로 도널드 헤일이 단순히 예의 바르고 걱정하는 이웃이 아니라 경찰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동안 침착하고 냉정하게 지켜본 사람일 수 있다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세부 사항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전에 명백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다. 마크의 휴대폰 데이터에 대한 실험실 보고서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시점까지 경찰은 마크를 면밀히 조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실제로 매튜에게 금전적인 빚이 있었고 이는 마크 자신이 첫 신문에서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때 그는 돈을 갚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료에게 갔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 사이에 어떠한 공격적인 언쟁도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수사관들은 도널드 헤일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경찰과의 대화에서 헤일은 가족이 실종되기 직전 마크와 매튜가 집 근처에서 무언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덧붙이거나 극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지적한 유일한 점은 밖에서 보기에는 대화가 긴장되어 보였고 아마도 돈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경찰은 이를 지극히 평범한 관찰로 받아들였다. 수사팀은 헤일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정확한 기술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밤에 마크의 휴대폰은 랭커스터에서 약 100km 떨어진 그의 부모님 댁에 있었다. 기기는 정기적으로 기지국에 연결되었고 활발하게 전화와 메시지를 수신했으며 집 와이파이에도 연결되었다. 이 정보는 그가 실종 기간 동안 크로우의 집에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수사관들은 이 시점까지 범죄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가족은 바로 그 시기부터 직장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했다. 확보된 기술 데이터는 마크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가족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수사팀은 새롭고 훨씬 더 복잡한 질문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왜 도널드 헤일은 마크를 지목했을까? 그의 진술이 조심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은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모든 자원을 하나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 투입했다. 수사관들은 헤일과의 첫 대화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형사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도널드는 자신의 부지에서 높은 울타리 뒤 마당에서 벌어진 마크와 매튜의 대화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보거나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웃집 카메라들 역시 그의 관찰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 카메라들의 시야각이 마당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대화에서 도널드는 비록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그 만남을 꽤 확신에 차서 관찰한 것처럼 말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헤일이 정말로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추측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점차 그림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도널드의 진술에서 보인 평온함과 신중함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은 그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모든 수사력이 마크에게 향하도록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유도했을 수 있다. 이 발견 이후 수사관들은 경찰이 처음 크로우의 집에 들어갔던 날에 도널드 자신의 행동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소통 방식, 도움을 제안하려는 준비성 등 처음에는 완전히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수사 과정을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통제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다. 이 순간부터 경찰은 도널드 헤일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단순하고 침착한 증인으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경찰을 능숙하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노련한 조종사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수사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도널드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의 과거, 동기, 이전에 사소해 보였던 그의 행동의 모든 작은 부분들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수사팀이 도널드 헤일에게 완전히 초점을 맞춘 후 경찰은 이전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오래된 증거로 돌아갔다. 그러한 증거 중 하나는 7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밤에 촬영된 109번지 집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영상을 단순히 집안일에 바쁜 이웃의 전형적인 행동, 즉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그의 거짓말이 명백해진 후 이 영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이 비디오 영상을 최대한 상세하게, 말 그대로 프레임 단위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영상에는 밤 2시 17분에 114번지 집의 차고 문이 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헤일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눈에 띄게 무덥게 실린 공사용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느리고 힘들게 움직이는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움직임을 신중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널드는 길을 건너 114번지와 112번지 집 사이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간 후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몇 분 후 그는 이미 빈 손수레를 가지고 돌아왔다. 짧은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무겁게 실린 손수레를 밀고 나와 골목으로 사라졌다. 1시간 반 동안 도널드 헤일은 이 과정을 6번 반복했으며 마치 평범한 집안일을 하듯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고 움직였다. 처음에 순찰 경찰들이 이 영상을 보았을 때 그들은 도널드에게 논리적인 질문을 했다. 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그때 헤일은 빠르고 침착한 설명을 내놓았는데 이는 꽤 그럴듯해 보였다. 그는 매튜가 크로우의 집 근처에 새로운 정원기를 포장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7월의 낮 더위 때문에 시멘트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혼합물이 너무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균일하고 질 좋은 포장을 위해 밤에 작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순찰 경찰들이 크로우의 집 마당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차구에서 문으로 이어지는 갓 포장된 좁은 길을 발견했다. 길은 정말로 새로 만든 것처럼 보였고 가장자리는 아직 밝았으며 균열이나 흙이 없었다. 경찰은 헤일의 설명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 시점에서 이 에피소드는 완전히 설명되었고 의심을 사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영상은 기록 보관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이제 도널드가 마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분명해진 후 경찰은 그의 이 설명도 철저히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과학수사관들은 이 콘크리트 길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조사하기 위해 크로우 가족의 마당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의 성분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전에 크로우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재료와 비교했다. 결과는 100%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지하실과 마당 모두 동일한 시멘트, 동일한 생산분의 제품이 대략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다. 이제 분명해졌다. 새로운 길은 단순한 우연한 수리가 아니라 도널드 헤일의 계획의 일부, 즉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치밀한 알리바이였다. 이 순간 형사들은 심각한 논리적 불일치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헤일이 거리를 이동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명확하게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그가 크로우의 집이나 마당으로 직접 들어가는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 불일치는 경찰의 의문을 자아냈고 그들은 카메라의 시야 범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109번지 집에 설치된 카메라는 제한된 시야 범위만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카메라는 거리와 골목의 시작 부분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향해 있었지만 크로우의 마당 입구와 집의 옆문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바로 이 사각지대 덕분에 도널드는 발각될 위험 없이 조용히 크로우의 부지에 들어가 자신의 행동을 눈에 띄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다. 영상에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길만 담겼을 뿐 실제 침입 장면은 없었다. 수사관들은 이 사실을 수사 초기 며칠 동안의 도널드의 행동과 비교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길을 자신있게 경찰에게 가리켰고 왜 밤에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카메라로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재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새로 만든 길은 그의 버전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과학수사관들은 추가적으로 계산과 측정을 실시했다. 크로우의 집 지하실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콘크리트의 질량은 카메라에 기록된 6번의 야간 운반으로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시멘트 혼합물의 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곳은 도널드 헤일이 그날 밤 이엇을 돕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꼼꼼히 운반하며 자신의 범죄 흔적을 체계적이고 계산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제 경찰은 모든 사실을 다시 종합했다. 마크에 대한 도널드의 거짓 증언, 길을 이용한 치밀한 알리바이, 그리고 그의 야간 행동이 담긴 영상 기록,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경찰이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고 침착한 이웃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수사를 능숙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교활한 조종사로 인식되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형사들은 도널드 헤일 소유의 114번지 주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이 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기 때문에 문서는 지체 없이 서명되었다. 이제 영장이 경찰의 손에 들어오자 수사가 최종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찰을 교묘하게 잘못 든 길로 이끌었던 남자의 집이 마침내 크로우 가족 실종의 주요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형사들은 도널드 헤일의 집에 들어가 준비를 하면서 이 단계 이후에는 더 이상 실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3년 8월 8일 오전 6시 15분 경찰차들이 도널드 헤일이 거주하는 114번지 집 앞에 멈춰섰다. 수색영장이 공식적으로 집행되었다. 도널드는 마치 경찰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 신속하게 문을 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 없이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왜 자신의 집을 수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복했다. 수사팀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집의 여러 구역을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첫 번째 구역은 차고였다. 수사관들은 모든 선반과 구석을 꼼꼼히 조사했다. 곧 과학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것은 건설 도구들이었다. 주걱과 작은 삽에 말라붙은 시멘트 혼합물 잔해가 남아있었다. 크로우 가족의 집에서 최근 발견된 나코트를 고려하여 이 도구들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종된 가족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타설물과의 연관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 분석으로 보내졌다. 한편 다른 팀은 부엌을 조사했다. 모든 공간은 완벽하게 청소되어 거의 무균 상태였다. 그러나 싱크대에서 과학수사관들은 전체적인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평범한 금속 포크였다. 집안의 모든 식기 세트와 비교한 후 수사관들은 발견된 포크가 헤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작은 물건은 도널드의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나 반대로 그가 다른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포크는 DNA와 지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수거되었다. 헤일 자신은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새로운 발견물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왜 자신에게 그러는지 등 비슷한 질문을 자주 했지만 경찰은 수사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회피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초조함은 커졌고 그는 더 이상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으며 주변을 더 자주 둘러보고 경찰의 행동을 끊임없이 주시했다. 주요 관심은 집 2층에 위치한 침실에 집중되었다. 여기서 수사팀은 도널드의 가구와 개인 물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침도 옆 탁자를 확인하던 중 한 직원이 위쪽 서랍을 발견했고 그 내용물은 수사의 모든 방향을 즉시 바꾸어 놓았다. 서랍 안에는 천에 쌓여 조심스럽게 놓인 집주인의 것이 아닌 개인 물품들이 있었다. 첫 번째 발견물은 은 귀걸이 한쪽으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크로우의 것일 수 있었다.
그 다음 수사관은 사라 크로우가 찍힌 작은 아마추어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바로 이 사진이 이전에 엘리자베스의 친구가 전한 대로 가족이 실종되기 직전에 그들의 집에서 사라졌던 것이었다. 다음 물건은 유명 브랜드의 립스틱 튜브였는데 색상과 상표가 이전에 엘리자베스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것과 동일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별도로 쌓여 있던 작은 전자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였다. 과학수사관들은 장치의 일련 번호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이것은 비극이 일어나기 몇 주 전 크로의 집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비디오 카메라였다. 경찰이 발견한 사실을 헤일에게 알리자 그는 겉으로 보이는 침착함을 잃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물건들을 처음 본다고 주장했으며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누군가가 일부러 심어놓았을 수도 있다고까지 추측했다. 도널드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경찰을 설득하려 했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발견된 물건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숨겨져 있었는지를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용의자의 격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히려 도널드의 변명과 초조함은 의심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 이제 경찰은 헤일을 실종된 가족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손에 쥐게 되었다. 발견된 모든 물건은 용의자가 크로 가족이 연락이 두절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개인 물품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들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전에 크로 가족의 집 지하실 콘크리트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들이 누구의 것인지 추측할 수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헤일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 이후 실종된 가족이 실제로 살해되었다는 확신은 훨씬 더 강해졌다. 이제 경찰 앞에는 유해의 최종 신원 확인과 용의자와 범조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수사 단계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명백해졌다. 도널드 헤일은 더 이상 단순한 증인이나 침착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 발견된 증거, 그리고 태도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냈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고 경찰이 이미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된 도널드 헤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랭커스터의 평범한 주민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 이후 수사관들은 그의 과거를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사 당시 도널드는 43세였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고 혼자 살았으며 이웃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114번지 집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이후로 그는 주변 사람들과 눈에 띄는 갈등 없이 폐쇄적으로 살았다. 헤일은 자벽부로 일하며 자주 직장을 옮겼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21년 이웃에 잊혀진 민원이 드러났다. 한 여성이 저녁에 도널드를 자신의 창문 근처에서 여러 번 목격했으며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고 민원은 종결되었으며 곧 잊혀졌다. 이제 헤일의 침실에서 크로우 가족의 개인 물품이 발견된 후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귀걸이 한쪽, 사라의 사진, 립스틱 튜브, 그리고 특히 비디오 카메라는 도널드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일종의 전리품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는 타인의 삶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진 사람의 심리적 프로필을 뒷받침했다. 범죄 심리 컨설턴트들은 이러한 행동이 숨어서 관찰하기 시작하여 점차 희생자에게 접근하고 개인 물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확인했다. 헤일의 행동도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2년 전의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에게 도널드는 최종적으로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경찰은 수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체계적이고 의식적으로 경계를 넘은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23년 8월 9일 오후 2시 30분, 도널드 헤일은 공식적인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연루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포함한 사건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도널드는 침울해 보였지만 침착했다. 그는 형사들 맞은편에 앉아 직접적인 시선 접촉을 피하며 말없이 앞을 응시했다. 그의 태도로 보아 그는 침묵을 선택했으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다. 첫 번째 증거는 109번지 집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헤일이 무거운 건설용 혼합물을 크로우 가족의 집 방향으로 여러 번 운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과학수사관들은 그의 차고에서 나온 재료가 이웃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콘크리트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도널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화면을 유심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 다음 형사들은 매튜의 동료인 마크의 휴대폰 통신사 기록을 제시했다. 이 기록은 마크가 가족이 실종된 밤 랭커스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의 참여자가 될 수 없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동료들 간의 갈등에 대한 헤일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도널드는 살짝 인상을 썼지만 다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헤일의 집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 사진들을 제시했다. 사진에는 귀걸이, 사라의 사진, 립스틱 튜브, 그리고 크로우 가족의 집에서 나온 비디오 카메라가 선명하게 보였다. 경찰은 그런 물건들이 우연히 그의 침실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는 내심 긴장한 듯 보였지만 다시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다. 마지막 증거는 용의자의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포크였다. 수사관들은 그 포크가 헤일의 집에 있던 어떤 식기 세트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위에서는 이미 타인의 생물학적 흔적이 예비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정밀 검사를 위해 보내졌다. 이는 그가 크로우 가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일은 약간 동요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제시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헤일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대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변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수사관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압박에서부터 직접적인 협조 요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헤일은 그에게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다. 수사관들은 각각의 증거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 증거들의 총합만이 혐의의 명백함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손술의 영상, 마크에 대한 거짓말, 그의 집에서 발견된 가족의 개인 물품, 그리고 포크의 생물학적 흔적이 함께 강력한 증거 기반을 형성했다. 바로 이 증거들의 총합만이 마침내 헤일의 침묵을 깰 수 있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경찰은 그에게서 어떤 반응이나 자백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제 수사팀은 이미 발견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확고히 할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수사관들은 오직 그 후에야 도널드 헤일의 침묵이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3년 8월 12일 아침, 실험실에서 DNA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보고서는 즉시 수사를 지휘하던 수석 형사에게 전달되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수사관들은 말없이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모두가 바로 지금 크로우 가족 사건이 명확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주목의 중심에 선 것은 도널드 헤일의 집에서 발견된 바로 그 포크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이제 감정 결과가 수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먼저 과학수사관들은 포크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입자들은 실종된 가족의 집에 남아있던 파이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제 그 식기가 크로우 가족의 것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포크 표면에 혼합된 생물학적 흔적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흔적의 유전적 프로필은 도널드 헤일의 DNA와 완전히 일치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포크 손잡이에서 매튜 크로우의 뚜렷한 지문을 발견했다.
이로써 헤일이 가족이 연락 두절된 후에 실종된 이웃의 집에서 나온 포크를 만졌다는 것이 반박할 수 없게 증명되었다. 과학수사관들은 즉시 우터냈다. 생물학적 흔적이 남은 정확한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헤일의 집에 타인의 포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실종 후 그가 가족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보고서를 받자마자 형사들은 헤일을 재신문하기 위해 소환했다.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도 그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도널드는 제시된 사실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반박하거나 무언가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계속 침묵했다. 수사관들은 이미 그의 침묵 전술에 익숙해졌고 이제 그것은 그가 반박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만 보였다. 이제 경찰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손수레를 끈 야간 영상, 시멘트 흔적이 있는 도구들, 헤일의 침실에서 발견된 가족의 개인 물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생물학적 흔적이 묻은 포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설득력 있는 그림으로 맞춰졌다. 수사팀에게 남은 단계는 하나였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해가 바로 크로우 가족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오직 그 후에야 수사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랭커스터 전체를 충격해 빠진 사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2023년 8월 12일 저녁, 수사관들은 다시 도널드 헤일을 대화에 초대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는 평소에 침착한 가명 없이 긴장해 보였고 마치 전투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형사들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헤일은 5월부터 크로우 가족을 지켜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주목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모습, 가족 저녁 식사, 잔디밭에서 울려 커지는 아이의 웃음소리 등 자신에게 부족했던 장면들이었다. 이 관찰은 점차 질투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타인의 삶에서 자신이 잃었거나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안정, 보살핌, 상호 이해를 보았다. 그는 매튜가 실뇌하여 알려준 차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침입했다고 인정했다. 처음에는 실험처럼 보였다. 그는 단지 타인의 일상을 안에서 느껴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다 그는 작은 물건들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귀걸이, 사진, 립스틱, 그리고 카메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싶었던 삶의 상징으로서였다. 그에게 이 물건들은 타인의 세계로 가는 달이었다. 7월 15일, 그는 다시 크로우 가족의 집 안에 있었다. 그는 처음에 무언가를 계획할 생각은 없었지만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와 매튜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사라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시작한 것을 끝내지 않고는 떠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잘린 파이가 남아있는 식탁에 앉아 포크를 집어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 마치 그 집에 머물렀다는 기념품처럼. 동기에 대한 질문에 헤일은 짧게 답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 삶, 자신에게는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질투심이 그를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행동으로 이끌었다. 이 자백 이후 수사관들은 헤일의 유죄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증거와 행동으로 뒷받침되어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제 경찰 앞에는 7월 15일 밤의 행동 순서를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평범한 이웃이 어떻게 비극의 중심인물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내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날 2023년 7월 15일, 크로우 가족은 저녁 7시경 집에 돌아왔다. 그들은 평범한 저녁을 보냈고 아무런 이상한 일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이웃인 도널드 헤일이 이전에 매튜가 알려준 차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밤 10시경 다시 집에 침입했다. 도널드는 이미 여러 번 이웃집에 몰래 들어갔지만 이번 방문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며칠 전 그는 이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훔쳤던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엘리자베스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널드는 어떤 계산보다는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것을 가져갔다. 이제 그는 이 실종이 가족에게 의심을 살까 두려워졌고, 물건이 그냥 낡은 도구들 사이에서 우연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도록 카메라를 몰래 차고에 다시 갖다 놓기로 결심했다. 밤 10시 20분경 헤일이 이미 차고에 들어가 카메라를 눈에 띄는 곳에 조심스럽게 놓으려 할 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를 들은 매튜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내려왔다. 차고에서 카메라를 손에 든 이웃을 본 매튜는 즉시 설명을 요구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도널드는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졌다. 즉시 터진 갈등 속에서 밤 10시 25분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다. 그 후 도널드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불안해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나와 있었다. 그녀에게 경보를 울릴 시간을 주지 않고 도널드는 빠르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 다음 그는 사라의 방으로 향했다. 밤 11시까지 집은 다시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헤일은 잠시 부엌에 머물며 식탁에 놓여있던 파이 한 조각을 마저 먹고 포크를 가져갔는데 이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 행동은 수사팀에 의해 크로우 가족의 삶에 대한 그의 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평가되었다. 헤일 자신은 나중에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타인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배감을 느꼈다고 자백했다. 7월 16일 밤 약 2시경 도널드는 범죄의 흔적을 숨기기 시작했다. 이웃 109번지 집의 카메라는 그가 새벽 2시 17분에 자신의 차고에서 시멘트 포대가 든 손수레를 끌고 나와 크로우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나중에 그 시멘트 양이 지하실 바닥을 덮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도널드는 실제로 매튜가 크로우의 집 근처에 작은 길을 포장하는 것을 도왔다. 이제 그는 이웃이나 경찰이 그의 야간 시멘트 작업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경우 이 과거의 작업을 그럴듯한 알리바이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벽 4시까지 헤일은 지하실 바닥을 덮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행동했으며 새로 깐 콘크리트를 흙과 페인트로 위장하여 오래된 바닥처럼 보이게 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 작업의 높은 수준을 언급했다. 7월 17일 아침 모든 은폐 작업이 완료되었다. 도널드는 자신을 드러낼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믿으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수사팀은 필요한 모든 증거와 도널드 헤일 자신의 자백을 확보했다. 경찰에게 남은 것은 수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뿐이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비극의 원인이 도널드의 타인의 삶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었고 그것이 그를 치명적인 행동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도널드 헤일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0월 3일 랭커스터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마을에게는 중요하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카운티 밖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검사는 핵심 증거들을 순차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법원은 콘크리트 층 아래에서 가족의 유해가 발견된 지하실을 조사할 때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한 전문가의 보고를 들었다. 그 다음 배심원단은 헤일이 밤에 자신의 집에서 크로우의 집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모습을 포착한 카메라 영상을 보았다. 검찰은 또한 도널드가 매튜의 동료인 마크에게 혐의를 돌리려 했던 시도를 제시했다. 이 가설은 수사로 확인된 알리바이의 압력 아래 빠르게 무너졌다. 헤일의 침실에서 발견된 크로우 가족의 개인 물품들은 그가 이웃의 삶에 병적으로 집착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마지막 증거는 헤일의 집 부엌에서 발견된 포크의 DNA 분석 결과로 그 위에는 두 남자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었다. 이는 그가 범죄 직후 희생자들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냈다. 그러나 헤일 자신은 죄를 부인하거나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는 그는 우울하고 거의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도널드는 비극이 충동적으로 일어났다고 인정했고 그런 결과를 계획하지 않았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여러 번 반복했다. 그는 관용을 구하지 않고 모든 죄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헤일은 3건의 1급 살인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3회라는 가장 엄격한 판결을 선고했다. 랭커스터 주민들은 이 판결을 힘든 재판 과정에 예상된 결과로 받아들였으며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파크뷰 드라이브 112번지 집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다. 크로우 가족의 친척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비극의 장소가 된 건물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 집에 대해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된 그 집을 애써 외면했다. 결국 그 구역 주민들은 시에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시 당국은 이에 동의했다. 2024년 2월 집은 철거되었고 부지는 흙으로 덮이고 잔디가 심어졌다. 이제 그것은 단지 빈터일 뿐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건 번호 LPD 234419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도널드 헤일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모든 증거는 그의 죄와 동기, 즉 이웃의 삶에 대한 질투와 집착을 확인시켜준다. 단 하나의 질문만이 답을 얻지 못했다. 왜 하필 7월 15일이었는가? 이에 대해 헤일은 짧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사건 파일에는 빈 줄 하나가 남았다.